이제 그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지정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평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32 행정고시에 합격하셨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전에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 상근 회담 대표를 지내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와 통일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최준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연세의대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고 현재 감염내과 교수로 계십니다.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장과 감염관리실 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감염학회 학술이사시고 대한에이즈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임상 경험과 뛰어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시는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동일 교수님 강의와 강영식 회장님 강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덕행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는 이제 작년 2020년에 퇴직을 해서 고대에서 특임 교수로 있는데, 오늘 와서 참여해 보니까 우리 이제 안동일 교수님한테 코로나 상황과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감염률 사망자가 발생할지, 또 이게 이제 북한이 과거에 어려웠던 고난행군 시기에 사망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개방이나 변화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아주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주 크게 많이 배웠고요. 우리 강영식 회장님은 아주 우리 대북 지원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질문보다는 아마 두 분 발제자님 말씀하신 게 다들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강영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돕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일부에 32년 약 8개월을 근무했는데 그때도 이제 인도주의 문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주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이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 어렵죠. 물론 과거 미국에서 PL480으로 이제 식량 지원할 때도 정치적 고려가 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고려 굉장히 많죠. 북한은 스스로도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또 북한에 인도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오늘 중앙방송, 오늘 6월 17일 오늘 중앙방송을 보면 북한이 오늘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23,160명이라고 했고 누적 사망률이 73명이라고 했고 치명률이 0.00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가 완쾌됐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노동신문과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주로 이제 해외 대외용인데요.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내 급성 장내성 전염병 치료 의약품을 해주 지역에 전달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데 굉장히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사회와 또 대한민국의 관여한 역사를 보면
사실 그 대북 지원이 시작된 거는 이제 1984년에 북한이 먼저 수재 지원을 했어요. 그 1983년에 아웅산 사건 직후에 1984년에 우리가 수재가 난 후에 북한이 지원을 했고 우리가 받았고 또 이제 1995년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해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시기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남한산 우리 대한민국산 10원 톤을 최초로 지원을 했고 그 이어서 96년에 우리 민족 서로돕기가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 북민협이 구성이 됐죠. 우리 강영식 회장님도 그때 북한 인도 지원에 참여를 하셨는데,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쌀과 비료를 받다가 2004, 5년경부터 김국고, 그러니까 식량, 비료, 약품 지원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고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강영식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년에 들어서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외부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북한이 안 받겠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뭐 정부에 따라서 대북 인도 지원 정책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인도협력과 정치 군사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2010년 5.24 조치에서도 예외를 인정을 했고 또 이번에 그 인도 지원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제 그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적극적으로 제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2021년 1월 5일부터 13일 있었던 노동장 8차 대회에서 제가 그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남과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북한에서 8차 당대회에서 보건 부문의 북한의 과제로서 치료 예방 기관들과 제약 및 의료기구 공장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며 자체 방역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는 결점들과 폐단들을 퇴치하고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2000년 코로나 발생이 시작된 1월부터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을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 발생 환자가 없다고 했고 이제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정치국 중앙위에서 코로나 발병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5월 16일 날 코로나 관련 의약품 지원을 제한하는 대북 전달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받지 않았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 단체 차원의 대북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이제 이 인도 지원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자력갱생이라든지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것, 또 그동안 쌓인 대남 정책에 대한 불만,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거 북한이 95년에 대북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특히 2005년부터는 단순 인도 지원이 아니라 개발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대북 지원 북한에게 지금 당장 코로나 상황을 완화를 위한 백신이라든지 그런 장비 지원 의사를 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2005년 이후에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북한의 의료 능력을 증강시키는 사업, 예를 들면 북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의약품 생산, 기자재 공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 인력의 외부 훈련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의 그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에서 꼭 정부의 지원을 보다는 뭐 우리 민간단체가 관여할 수 있으면 좋고 뭐 국제기구, 민간단체 또는 다른 여러 다자들이 좀 포함된 그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저도 뭐 제, 어, 관점에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저는 북한 코로나 통계에 대해서 조금 의견 말씀드려보고 또 전망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연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5월 13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4월 말부터 뭐 알 수 없는 열병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고 35만 명 정도의 유혈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유행이 생기려면은 아마 훨씬 이전부터 뭐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대규모가 되면서 발표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을 예측을 해서 그 시점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증상 발생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 가능합니다. 전염력은 오히려 증상 초기에 더 높고 증상이 발현하면서 점차 감소해 갑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뭐 무증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연구마다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지만 뭐 50 내지 75%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한 25% 정도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고 해서 코로나 전체 환자 수는 무증상 감염을 다 검사하지 않고 발열자만 통계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있고 무증상 감염기에 오히려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발열자 관리만으로 코로나 유행을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 통계에서는 발열자 관리를 통해서 관리에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쭉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19는 잠복기가 한 1일에서 14일 사이이고 평균 5 내지 7일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환자 수가 증가하다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김정은의 어떤 지시 후에 바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왜곡된 통계일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북한에서 뭐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를 0.002% 정도로 지나치게 낮게 보고한 것들은 여러 가지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통계의 원인을 제 나름 추정해 보면 첫 번째로 뭐 북한 통계의 낮은 신뢰도, 일단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거나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부에서 통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를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제 감염 환자가 그러면은 여러 감염병에서 숨어들게 됩니다. 실제 환자가 이제 밝히지 않고 숨어드는 왜곡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거는 뭐 가능성이 어떨지는 북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외에 다른 감염병 유행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단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유행이 같이 있는데 코로나로 다 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령이 높은 고령층에서 사망을 하는데 고령층이 그냥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입원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 사망 통계에 잡고 코로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수의 이제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북한은
지금 통계에 쭉 줄어드는 왜곡을 봐서는 의도적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검사 키트가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는 북한에서 어떤 노출자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나 적극적인 검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유행 규모는 실질적으로는 더 커질 것이고, 북한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고 의료진의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적고 중환자 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런 사망자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동요할 것이냐, 이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노동신문 5월 10일 14일자를 보면 북한에서 코로나 환자의 치료제로 뭐 항생제라든지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뭐 제조합 사람 인터페론 주사약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뭐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항생제와 감기에 사용되는 약제들입니다. 근데 코로나19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 팍스로비드, 몰루피라비르, 덱사메타존, 뭐 토시리주맵, 바이시티닙 등인데, 이 중에서 북한에서는 아마 덱사메타존, 스테로이드 제제 정도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증 환자 치료에서 필수적 장비인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뭐 하이플로우 O2 장비 등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사망률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단키트, 뭐 신속 항원 검사나 리얼타임 RT-PCR 기기도 가능하겠지만, 리얼타임 RT-PCR 기기는 그 장비의 숙련도나 이런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같은 게 가능할 것 같고, 백신, 해열 진통제, 항생제 등의 일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로 렘데시비르, 팍스로비드의 지원, 그 밖에 면역 조절제, 중환자 치료 장비로 인공호흡기 에크모, 고유량 산소 투여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중에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 같은 약제는 국내에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지원할 약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나 백신이나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 항생제 등이나 스테로이드, 인공호흡기 등이 우선적으로는 지원 가능한 물품일 것 같고요. 평양 공동선언에 근거해서 전염병 공동대응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양자 간 협의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양자 간 협의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면 다자 간 협의를 통한 지원, 뭐 민간을 통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강영식 선생님 말씀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감염 전문가로서 북한 의료진하고의 어떤 학술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수많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의료진한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러한 루트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두 분께서 오랜 이제 행정 경험, 통일부 오래 계시고 계속 그 통일에 관한 그런 경험들을 쌓아오셨고, 또 의료 전문가로서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그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그런 경험들을 가지신 우리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연자로 말씀해주신 두 분께서는 이제 대북 민간협력에 있어서 어떤 최고 권위자시고, 또 국제보건과 개발 그 협력 전문가로서 또 전문가이셔서 지금 우리 패널로 말씀하신 그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그 19에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진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 항원 검사나 또는 이제 사망자 감소를 위한 어떤 지원이 좀 우선 됐으면 좋겠고, 그에는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치료제, 그리고 이제 중환자 치료 장비들이 좀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런 그 백신이나 치료제나 인공호흡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의료 능력, 북한 의료 능력을 좀 증강시키는 어떤 그런 의약품 공장이라든지 기자재 사업 또는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교육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걸로 좀 정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고, 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김수공 교수님도 말씀을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 국제사회 팬데믹 위기 대응에 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북한이 참 면을 살려줄 필요도 있어요. 또 지금 1차 유행을 잘 막고 있다라고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앞에서도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만 코로나가 국제적인 트렌드잖아요. 우리가 K 방역을 뭐 잘하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북한의 코로나 방역의 주체는 북한 당국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일단 믿어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의 경험을 잘 전수시키고 필요하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북한의 외부와 지금까지 고립과 봉쇄가 아닌 봉쇄로는 이 엔더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고립과 봉쇄가 아닌 연대와 협력,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전 명분줄표가 있는 게 그게 하나 이거 같습니다. 당장 외부 지원을 받는 건 부담이죠. 북한이 아까 말씀 남쪽 인도 지원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생의 문제인 거죠. 즉 민족 공동의 문제인 거죠. 전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 유예된 치료제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개성공단을 뭐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프리존을 만들어서 여기에 특허권이 유예된 치료제를 만들라고 이것을 우리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소위 북한이 저개발 도상국가라고 표현되니까 저개발 도상국의 북한에 역수출하는 방식. 저는 이런 방식도 하나 아이디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한 쉬는 거죠. 남북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가 중요하다느냐. 북한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방문을 대비해서 코로나 프리존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전 보다 더 도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전 남북 간 합의에 의한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달리기 원칙으로서 남북 당국이 합의한 코로나 전염병을 공대처하기엔 남북 간의 공동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남북 간의 공동, 소위 한반도, 조선반도 감염 퇴치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도 연구에 들어가는 거죠. 단순한 단기적인 물자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촉발된 이제 감염병은 너와 나의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한반도의 감염병 퇴치를 위한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북한하고 제해 나가면 전 북한도 거기에 호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면은, 아까 이덕현 교수님, 워낙 현장에서 경험이 많으셔서, 이 북한 현재 지원이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 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최주정 교수님은, 저도 연대에서 백신 맞을 때마다 우리 한 30분 이렇게 백신 맞고 좀, 업저베이션 하잖아요. 그때마다 최 교수님 슬라이드 쭉 해서 설명하신 거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했던 기억이 다시 있습니다. 워낙 임상적으로 뛰어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백신 맞은 환자 한 셈으로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 단기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좀 더 지원이 가능할지 다, 100% 공감되고요. 결국 이제 제가 볼 때 요번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의 의미가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염두에 두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오미크론이 11월 말에 유럽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세계 언론들이 오미크론이 과연 크리스마스 기프트냐 아니냐에 대한 디베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기프트로 약화된 놈이기 때문에 변이가 델타보다 약화돼갖고서 막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이런 거가 앞으로 이제 추세가 점점 더 소프트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약화된 놈한테 감염되면은 그 면역은 좋아지고 치사율은 낮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이게 크리스마스 기프트인지 아니든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은 환자가 감염률이 높아서 이제 돌파 감염까지 일으키면서 백신을 무효화시키는 이제 이거가 문제긴 한데 한국 사회에서 봤지만은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환자를 막아만 낼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약한 놈이 감염돼서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자연 면역과 백신에 의한 면역으로 자연 감염과 백신에 의한 면역은 한참 그 면역력이 빵빵할 때라서 지금부터 한 6, 7개월은 뭐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제 좋은 상태. 북한의 오미크론 상황은 결국은 제로 코비드로 봉쇄 정책을 하고 국경을 닫아 걸었던 나라가 이게 뚫리면서 이제 완화 정책으로 급격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린 거고요. 근데 이게 완화 정책이 유럽식으로 단계적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처음에 1차 커브, 2차 커브 2020년 봄하고 겨울에 나타나면서 한 뭐 20% 이상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자연 감염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그리고 2021년은 백신에 의해서 또 면역이 많이 생기고 일단 이제 델타가 나오니까 또 환자가 다시 느니까 또 이 추가 백신 이 부스터 샷에서 또 면역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사회 전체가 뭐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이제 그 완화라는 말은 끼고 같이 사는데 이제 피해를 완화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같이 사는 법을 이제 점점 배워가는 건데 급격히 이걸 맞는 게 아니고 감염돼서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의료 시스템이 중환실이 못 견뎌내서 막 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거 아주 지나면서 이제 백신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잘 활용해 갖고 근데 이제 럭킬리 오미크론이라는 아주 그 소프트한 놈이 나타나줘 갖고 이게 세계를 휩쓸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아까 그 영국 사진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피스풀한 아주 그 평화로운 시기인데 물론 앞으로 변이가 센 놈이 다시 나타나면은 문제가 전혀 이제 양상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제 평화의 시기로 가는 건데 북한은 받아 걸었다가 이제 이게 뚫리면서 되는데 이게 만약에 델타 같이 치사율이 좀 더 높은 놈이었으면 정말 한 100만 명쯤 이렇게 그러니까 이 4, 5만 명이 아니고 10만 명 이상 사망이 예측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약한 놈에 의해서 뚫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WHO에다가 변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오픈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백신을 맞고 변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이번 오미크론에서 됐다는 그게 제일 큰 의미 같아요. 일단 터닝 포인트가 되고 무언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완화 정책을 이제 시행해 나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그쪽으로 꾸준히 가려고 할 때 이제 개방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발을 디딘 거고요. 그래서 개방으로 향한 첫 발을 디딘 건데 중국이 잘 어드바이스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중국의 이 코로나에 대한 지식의 그 정도는 상당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이가 또 나올 수 있고 변이가 나오면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도 대비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하나 중국의 약점은 2년간 우한 사태 이후에 요번에 샹하이 사태 있기 전까지 2년 동안 거의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공으로 인한 엄청난 수혜자인데 단 2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보고에 물론 약간 언더 리포팅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2년 동안 우한 사태 이후에 샹하이 사태까지 2명밖에 죽지 않을 정도로 그 큰 나라가 엄청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와서는 엄청 그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중국이 2년 동안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 서방 세계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지금의 중국처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은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중국은 중국 남자 잘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 할까 하는데 이제 오미크론에 뚫리고 나니까
이제 그 미티게이션 완화로 가지도 못하고 아까 150만 명이 갑자기 사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건데 하여튼 북한은 중국의 그 WHO가 이제 변이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만 듣지 않고 이제 다른 얘기도 좀 들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국의 많은 경험들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준비도 돼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좀 더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생기고 최소한 그 모티베이션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5, 6년에 끝나는 게 아닌 그 저기 이 식량 그 대기근 때는 5, 6년에 끝났지만은 아마 뭐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2, 30년 이상 가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2, 3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점점 더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 오미크론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데 이놈은 좀 센 놈이 나타났다. 그러면 더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북한도 개방 쪽으로 결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이, 이 바이러스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들이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도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협력 문제를 좀 끌고 가면 좋을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갑자기는 아니지만 점점 열릴 거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이 사태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는 2, 30년 이상 길게 간다는 것. 두 번째는 변이가 항상 나타나는데, 지금처럼 소프트한 변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변이도 나타나고, 좋지 않은 변이가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각 나라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본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굉장히 그 편안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아까 그 이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고유한 그런 상황과 또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그런 역행적인 노력 때문에 오히려 더 닫아걸지도 모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열리고 협력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차분히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패널 토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그, 어떤, 채팅창에 보면 지금 궁금한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전체 토의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패널로 참여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체 토의 시간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 연자분 강의 내용이나 또 이제, 패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 나온 걸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어떤 민간 보건 의료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의 만남, 토의가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그 최준영 교수님도 그 남한에서 이번에 코로나 19을 그 겪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잘 전수하고 싶다. 기회만 되면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최원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질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의료선교센터에 있는 최원기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질문인데요. 사실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개발을 협력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은 개발이라는 건 사실 양측에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북한에 있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사실 서로 대화가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으로. 그래서 어떤 전문 민간인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아니, 뭐,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가능할지,
그냥 몰라서 여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어디서 막혀 있는지, 어디부터 풀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화면 켜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덕행 교수님께서 네, 대답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답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남측은 당국이 있는데 북측은 당국이 없어. 남측은 당국과 민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북측은 다 당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평양 산원의 의사가 남측에 우리 저 연세의료원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당국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북한의 태도는 남조선에서 또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 방역 협력이라든지 민간 협력을 주체로 해서 또 이렇게 남북 관계를 끌어가려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도 물론 꾸준히 해보지만 오히려 국제기구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WHO에도 북한은 197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평양사무소도 2000년대 초반에 열렸고요. 또 그 WHO에 파견한 북한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사무소가 있고 또 북한이 많은 도움을 받는 국제기구를 매개로 해서 아마 그런 가능성을 조금 타질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좀 드린 말씀에 반복이 됩니다만 정부 차원이나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하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강영식 회장님 말씀처럼 민간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지금 워낙 막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최준호 교수님 그 말씀에서 저는 지금 이제 코비드 19이 겪고 나가지고 제일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원 부분은 좀 어전트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든 좀 치료할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항염증 약이라든지 또 뭐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를 구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뭐 이런 치료제 포함해서 중환자 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2006년부터 8년까지 WHO 제네와 본부에 있으면서 북한의 이제 그 당국자들, 우리 보건성의 당국자들하고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제가 2008년에 평양을 가서 봤는데요. 보니까 그 북한 당국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지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 뭐 여러 국가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전부 총괄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총괄해서 보고 있어서 저 회의 때 와서 자기네들이 표를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남측에 우리 민족 소속계가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해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장비 지원도 이제 북한 당국의 이제 북한 당국의 수용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그 남북 관계가 좋을 때 아마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북한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WHO에 근무할 때는 WHO 본부를 통해서 평양의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안동일 교수님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지만 북한에는 이제 의료 체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병원에서 끝나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도병원에도 가지를 못해요. 도병원도 가지 못하고 평양에 있는 병원은 평양 사람들의 특권이고 특히 이제 주요 장비는
군병원에는 없어요. 군병원에 엑스레이 정도는 있지만 뭐 MRI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장비인데 그다음에 항상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은 또 지방에 내려가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는 평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평양에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뭐 단체를 통하거나 어떤 또 중간에 국제기금을 통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최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 토의 시간입니다. 이제 자유스럽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재중업 보건개발원 우리 안신기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저 학회 다른 회의에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끝났을 줄 알고 그랬더니 이렇게 열띤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안동일 교수님 말씀하실 때 내년 혹은 2, 3년 내에 또 다른 그 강력한 변이가 불어닥칠 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도 다녔지만 한편은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좀 달라진 시대,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학적인 논리와 그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북한의 형편이 어떨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됐던 오늘 거였고요. 근데 한편은 이제 그 북한하고의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제 재중원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다른 국제보건과 관련해서 혹은 이런 국제법원의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개인적인 표현을 한다면 뜨거운 가슴하고 북한하고의 할 때는 항상 그 폴리티컬한 아젠다가 이렇게 같이 믹스업 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보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접근하는 태도의 문제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도 굉장히 그 양쪽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팽팽하게 소위 적성국가의 정권을 돕는 거 아니냐 하는 것과 인도적인 어떤 도움이 이 필요한 걸 새롭게 깨달았다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이 돕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계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나 이런 강의 또 이런 그 정보의 쉐어링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귀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재중원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좀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별 세미나에 그 연자로 참여해주신 두 분,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두 분께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통일보건의료센터 활동에 계속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